서울의 번화가 강남. 새벽녘 을지로의 좁은 골목길에 오토바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침 안개를 가르며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가 유명한 설렁탕집 앞에 멈춰섰다. 아이고, 또 왔네. 주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김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낡은 배달 유니폼을 입은 그의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할아버지, 설렁탕 2개요? 포장이요. 어이구, 또 청담동 저택가로 가는 거야? 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준호의 일상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서울 곳곳을 누비며 배달을 하는 것. 허름한 고시원에서 호화로운 펜트하우스까지 그의 오토바이는 서울의 빈부격차를 매일같이 목격했다. 하루 종일 일에 벌어들이는 돈으로 겨우 월세와 할머니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주머니 속 작은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준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몇 달을 모아 산 은반지. 오늘 그는 민지에게 청혼할 것이다. 민지. 우연히 배달을 갔다가 만난 재벌 3세 아가씨.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두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운명이 되리라고는. 그날도 이런 안개 낀 아침이었다. 청담동 68번지 펜트하우스로 배달 요청이 들어왔다. 특이하게도 영어 가능한 배달원을 요구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던 준호에겐 오히려 반가운 주문이었다. 도착해보니 하얀 원피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이 미국인으로 보이는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유창한 영어 실력에 준호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 배달원이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준호는 허둥지둥 음식을 건넸다. 네, 맞습니다. 다행이에요. 통역 좀 해주시겠어요? 이분은 한국어를 모르셔서요. 그렇게 준호는 민지의 능숙한 통역을 곁에서 지켜보았다.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게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까지 상세히 설명하는 모습에 감탄했다. 정말 고마워요. 일을 마치고 준호가 인사했다. 별 말씀을요. 그나저나 저는 민지예요. 아, 네, 전 준호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그 후로도 준호는 자주 민지의 집으로 배달을 가게 되었고 그때마다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날씨 얘기에서 시작해 점차 인생과 꿈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해갔다. 민지는 외교학과 4학년 학생이었다. NGO에서 일하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게 꿈이라고 했다. 준호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렸을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할머니 손에 자랐죠. 할머니는 폐지도 줍고 야채 장사도 하시면서 절 키우셨어요. 민지는 눈물 어린 눈으로 준호의 이야기를 들었다. 늘 밝고 따뜻하게 웃던 그의 숨겨진 아픔에 가슴이 저렸다. 할머니는 제가 대학 갈 때까지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공부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하면서 힘들게 대학을 다녔죠. 그런데 왜 회사에 취직하지 않으셨어요? 민지가 물었다.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시도는 해봤죠. 하지만 다들 경력을 요구하더라고요. 신입한테 경력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코로나로 취업난이 더 심해졌고. 그래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병원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고. 민지는 준호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가 만난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다. 비싼 옷도 고급차도 없었지만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들의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 갔다. 하지만 둘 다 이 관계가 쉽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었다. 부와 지위의 격차가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들 사이에 존재했다. 특히 민지의 어머니 강미숙 회장은 이 관계를 극구 반대했다. 유명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그녀는 딸이 비슷한 배경의 남자와 만나길 바랐다. 민지와 준호의 관계를 알게 된 날, 강남의 고급 주택가가 미숙 회장의 노여움으로 뒤집혔다. 제정신이야? 배달부랑 사귀겠다고? 네가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싶은 거야? 엄마, 준호 오빠는 배달부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잠시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요. 좋은 사람? 미숙 회장이 비웃었다. 우리 눈엔 그저 너를 이용하려는 파리 같은 놈으로 보이는구나. 네가 우리 집 외동딸이란 걸 알고 접근한 거야. 엄마가 준호 오빠를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오빠는 한 번도 저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밥 사준다고 해도 AA로 하자고 할 정도로 자존심 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너를 낚으려는 미끼란다, 이 철부지야. 미숙 회장이 탁자를 내리쳤다.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언쟁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결국 미숙 회장은 최후 통첩을 날렸다. 좋다. 네가 그놈을 그렇게 믿는다면 한 번 기회를 주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다면 말이야. 민지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미숙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조건이 있어. 다음 달 초하루 새벽 그 남자가 우리 집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해야 해. 우리 집 마당개 호랑이 옆에 말이야. 엄마! 민지가 쏘스라치게 놀랐다. 그건 너무해요. 호랑이가 얼마나 사나운 개인데. 호랑이는 미숙 회장이 키우는 도사견으로 엄청난 덩치와 사나운 성격으로 유명했다. 가족들 외엔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다. 그게 내 조건이다. 만약 그놈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그 정도 각오는 되어 있겠지. 목숨 걸 각오 없이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민지는 그날 밤 준호를 찾아갔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모든 걸 털어놓았다. 오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요. 호랑이는 정말 사나워요. 우리 그냥 도망갈까요? 준호는 민지를 품에 안았다. 그의 심장 박동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다. 도망칠 순 없어요. 그랬다간 당신 어머니 눈은 내가 겁쟁이로 보일 거예요. 난 해낼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민지는 준호의 품에서 흐느꼈다. 준호의 결심이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다. 준호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다음 한 달 동안 준호는 매일같이 민지네 집 근처를 배회했다. 그의 주머니엔 항상 개 간식이 들어있었다. 처음엔 호랑이가 사납게 짖어대며 달려들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갔다. 간식을 던져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시간이 지나자 호랑이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더 이상 준호를 보고 짖어대지 않았고 오히려 반갑게 꼬리를 흔들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을 미숙 회장은 CCTV로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엔 어이없어 하다가 점차 준호의 끈기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진 않았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새벽녘, 준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민지네 집 앞에 나타났다. 주머니 속 작은 반지 상자가 그의 심장 박동만큼이나 빠르게 뛰는 것 같았다. 미숙 회장과 민지 그리고 몇몇 하인들이 대문 안쪽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지는 긴장한 듯 손톱을 잘근잘근 깨물고 있었다. 자, 어디 한번 볼까? 미숙 회장이 차갑게 내뱉었다. 대문이 열리고 호랑이가 달려나왔다. 준호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호랑이는 준호에게 달려들지 않았다. 오히려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호랑이는 준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핥기 시작했다. 준호는 대문을 향해 깊게 절을 했다. 제발. 민지가 중얼거렸다. 미숙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차가운 표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해요.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다. 민지의 아버지 박성준 회장이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였다. 아버지. 민지가 놀라 말했다. 성준 회장은 천천히 걸어와 준호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일어나게 아들.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성준 회장이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자네가 동철이 아들 준호구만. 동철이와 미영이의 아들. 준호의 눈이 커졌다. 저희 부모님을 아세요? 성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다마다. 자네 아버지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그리고 내 은인이기도 했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널 찾아 헤맸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찾지 못했어. 그리고 운명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다니. 미숙 회장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여보, 이게 무슨... 미숙아, 성준 회장이 아내를 바라보았다. 동철이는 내 목숨의 은인이야. 15년 전 내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모두가 등을 돌렸지만 동철이만이 나를 도와줬어. 그의 도움으로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야.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성준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럼 제 부모님은? 그래, 자네 아버지는 남편 그룹의 전 회장이셨어. 하지만 비행기 사고로? 그리고 자네가 너무 어렸기에 모든 것이 이 사회에 맡겨졌지. 우리가 자네를 찾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었을 거야. 미숙 회장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이런 일이. 정말 죄송해요, 준호 씨.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민지는 해느끼며 준호에게 달려갔다. 준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당신 부모님께 사과받을 일은 없어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해요.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강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민지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다. 민지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민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당연하죠. 한 달 후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 준호와 민지의 결혼식이 열렸다. 하지만 사람들을 가장 감동시킨 건 호화로운 결혼식이 아니라 준호의 축사였다. 사람들은 성공한 남자 뒤에 여자가 있다고 하죠. 하지만 저에겐 민지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옆에 있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죠. 사랑은 지위나 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민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미숙 회장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성준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결혼 후 준호는 바로 회사를 맡지 않았다. 그는 평사원으로 시작해 하나씩 배워나갔다. 민지는 NGO에서 일하며 자신의 꿈을 이뤄갔고 준호는 그녀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샀다. 주말마다 준호의 할머니를 찾아뵈었다. 할머니는 손자의 행복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셨다. 5년 후 가족 모임에서 준호와 민지의 어린 딸이 호랑이와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미소 지었다. 민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우리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미숙 회장은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때론 우리가 시련이라고 생각한 것이 인생 최고의 선물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이겨낼 용기예요. 준호와 민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용기, 그리고 운명에 관한 이야기였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우리를 가장 큰 행복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 준호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민지는 그녀의 NGO를 통해 전 세계의 어려운 이들을 도왔다. 그리고 매년 그들의 결혼기념일에 준호는 민지를 데리고 그가 살았던 옛 고시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여정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미래를 그렸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면 힘들지 않았어? 준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빠, 우리가 겪은 모든 순간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어줬어요. 그 모든 게 소중해요. 준호는 민지의 이마에 키스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호랑이는 그들의 발치에 누워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것은 여전히 그들 사랑의 증인이자 인내와 용기의 상징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우리를 가장 큰 행복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것이 바로 준호와 민지의 이야기였다. 단순한 동화가 아닌 현실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씨로 남을 것이다. 준호와 민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성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가 남편 그룹의 회장직을 맡게 되었을 때 그는 단순히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윤 추구와 함께 사회 공헌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준호는 이사회에서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요. 준호의 지도 아래 남편 그룹은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편그룹은 단순한 재벌 기업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민지는 그녀의 NGO 희망의 빛을 통해 전 세계의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녀의 조직은 개발도상국의 교육 지원부터 난민 구호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민지의 열정과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권운동가로 성장했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서로의 일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비즈니스와 인도주의적 가치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남편 그룹의 자원과 희망의 빛의 현장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발휘했고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가정생활 역시 행복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들은 항상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모두가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도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미숙 회장은 손주들을 돌보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오만했던 모습을 반성하고 이제는 준호를 친아들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성준 회장은 은퇴 후 준호의 자문 역할을 맡으며 그의 경험을 후손들에게 전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준호의 혁신적인 경영 방식은 때로 보수적인 이사들의 반발을 샀고 민지의 활동은 종종 위험한 상황에 그녀를 노출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준호와 민지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청담동의 그 펜트하우스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그곳을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의 청소년 쉼터로 개조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민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그때 호랑이의 후손인 새끼 강아지가 그들 주위를 뛰어다니며 짖었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시작을 기억하게 해주는군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더 깊고 성숙해져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민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힘으로 개인의 한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계속됩니다.